자, 오늘 평소 모시기 어려운 두 분을 굉장히 바쁘신 분들인데 우리 이번 기회까지 모셔가 또 좋은 말씀 들었는데 일단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몇 시간 전에 모셔가 같이 한두 시간 이렇게 쭉 교수님하고 또 감독님하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은 원래 교수님이니까 확실하시고 감독님은 이렇게 다방면에 이렇게 인문학에 깊은 어떤 그 깊이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야, 감독님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시구나. 그래서 감독님은 여러분 황산벌 아시죠? 네. 그 황산벌이 사실은 그동안 그 영화계에서 역사물이 좀 끊어져 있다가 다시 그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게 황산벌인데 황산벌 시나리오 쓰시고 그때 이후로 사도 그때가 역사물을 계속 이렇게 해오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물 속에는 인과라든지 또 어떤 선의 어떤 중요함이라든지 이런 불교적인 꼭 뭐 불교라기보다는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가치를 또 표현하시고 그래서 오늘 저는 뭐 처음 뵙지만 굉장히 편안하고 또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자, 여러분이 평소에 궁금하신 그런 말씀 그런 점이 있으면 두 분께 질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손을 들으시죠. 오늘 상관없는 이야기도 좋고 어떤 질문이어도 좋고 두 분 감독님과 저 아무 분 먼저 하셔도 좋습니다. 궁금하신 거. 그 허황우란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예? 허황우. 허황후요. 네. 허황후는 허황옥이라는 이름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김수로 왕의 부인이니까 허왕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황옥이라는 이름 때문인지 우리는 황후라는 이름을 그 이제 더 익숙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금하신 게 어떤 건지 그 왕후인지 황후인지? 아니 왜 허가 붙어요? 이름 시 중에서 다른 성도 맞는데 허시냐 이거. 사편이 훨씬. 인도에서 왔는데 예. 우리나라 허시를 왜 맡게 됐는지. 그것도 뭐 이제 그 중국의 보주에서 왔다는 설도 있고 그 허황후의 그 이제 능에 가 보면 그 보주라는 이름도 그 이제 저기 그 비명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저는 이제 불교학자고 국어학자니까 오히려 김병모 선생님의 그 쌍어무니의 비밀, 김병모 선생님이 김혜김 씨예요. 그리고 김혜허 씨 여학생하고 좋아했는데 김혜허 씨여갖고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했대요. 그래서 이제 고고학적으로 왜 김혜김 씨와 김혜허 씨는 결혼하지 못하는가,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가 하면서 이제 그 김수로 왕 능에 있는 두 마리 물고기 문양에 관심을 갖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쌍어 문양의 비밀을 그 연구를 한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유튜브에 강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도 이제 그 길게 할 수 있지만 그 정도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오히려 저는 여기 이제 가야에 내려와서 그 가야 연구를 하면서 김수로 왕이라는 말도 있고 허수로 왕이라는 말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이 삼풍주사 여행가 걷다라는 책에는 연하 커플의 최초 10살 연상이죠. 허황후가. 그리고 다문화 결혼의 시조 인도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가야로 시집와서 그렇게 해서 오히려 김수로 왕을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도록 그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인도가 한사 잔무를 가지고 왔다고 해요. 그래서 가야를 국가 체제로 정비를 하고
오히려 그 허수로 왕이라는 이름이 수로 왕이 아까 최상 최고의 뜻이었으니까 그 아들도 두 사람은 김해 허씨로 만들어서 지금 허씨가 전해져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동등하고 그 지금 그 옛날 우리 조선 시대만 생각해서 남존여비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가야라든지 신라라든지 여왕이 있었던 나라는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남녀 평등의 세상이고 더 나아가 박혁거세와 아령도 공동 통치를 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저는 허황후가 그냥 황후에 그치지 않았다. 여기에 주포라는 그 지명도 님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님자는 임금 주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왜 황후의 후포가 아니라 임금 주자의 주포인가? 그렇다면 허황욱은 임금 이상의 위상을 가지고 통치력도 겸비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덧붙이면요. 저도 이제 전 박사님 때문에 들어서 처음 알았는데 그 소원왕후도 세종보다 연상하지 않습니까? 2살 연상입니다. 근데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세종께서 소원왕후가 들어오시면 단 한 번도 앉아서 그분을 맞지 않았다. 반드시 일어서서 맞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중세 시대나 고대 시대도 남녀 관계라는 게 그렇게 일방적인 관계는 아니었다는 것 같습니다. 감독님 질문이십니다. 저 감독님 그 영화 중에서요. 그 신미대사님이 그 8만 대장경에 일본 사람들이 조락하는데 거기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두 제자가 한 분이 그 산서 그리터로 능은경을 독빙하지 않습니까? 네. 그 실존 인물이십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고려 말이나 조선 초에 8만 대장경을 달라고 찾고 와서 가져가기도 하고 특히 원판을 달라고 했던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은 실록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를 꾸미는 과정에서 시기가 좀 바뀐 거죠. 실록에는 훨씬 더 앞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두 제자는 하결 학조 스님을 나이를 대충 고증을 해서 학조 스님은 약간 어리고 하결 스님은 약간 더 나이가 많은 어떤 그런 연대 고증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능엄경이라는 것은 조선시대 내내 율곡이라든지 조선의 유가들이 불교 좀 뭔가 좀 지식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한번 읽어보고 돌파해야 되는 그런 필수 경전이고 특히 이 세종께서 경전 공부를 불경 공부를 하시고 신미 스님을 사귄 다음에 능엄경, 금강경 같은 것을 읽었다. 그래서 나중에 불전언해 불경을 우리말로 훈민정음을 이용해서 번역할 때도 능엄경, 금강경 다 들어가고 그래서 세종께서 가장 감동받은 책 중에 하나가 금강경 5가에 3가입니까? 5가였다. 그래서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원인천강지곡의 가사로 원인천강지곡 내용하고 금강경 3가에 나오는 한 구절을 따서 이제 편집해가지고 가사로 만들고 그래서 능엄경을 그렇게 산스크리트로 독송했다라는 것은 영화적 상상력의 가능성이 큽니다. 뭐 고증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본 아무래도 조선과 일본의 문화 차이가 격차가 굉장히 조선이나 고려가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불경을 얻으러 오고 그런 과정의 기록이 남아 있고 그래서 일본 그 산스크리트로 대화를 했다 범어로 대화를 했다라는 것도 고증의 영역은 아닌 것 같고 근데 그건 이제 예를 들어서 카톨릭의 신부들이 남미에서 대화를 하더라도 유럽 사람하고 남미 사람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라틴어로 대화를 할 수 있듯이 이제 그런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서 일본에서 대사로 온 스님이면은 나름대로 학생일 테고 외교적 역할 일본에서 전국시대 막부시대 때는 스님들이 다 외교 문서 이런 거 다 담당했습니다. 지식인 계층이 그쪽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임진왜란 때도 도요토 미데요시가 가장 먼저 동원령을 내린 것도 전국에 있는 스님들이 동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문서 작성이라든지 정보 개통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 기록에 다 남아 있는 일이고 그래서 반드시 이 하결학조 스님과 같이 신미 스님이 팔만 대장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와가지고 일본 스님들하고 범어로 대화를 하고 능엄경을 범어로 읽었다는 것은 영화적 그 시기에 있을 법한 얘기들을 조합해서 만든 영화적 상상력으로 전개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감독님 영화도 잘 봤고 했는데요. 일단은 제가 두 가지 물어볼 텐데요. 먼저 한글 창제 시점에 판단곡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가림토 문자라는 게 우리나라에 전례적으로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글 창제 시점에서 그 문자가 한글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좀 검토가 되었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산스크리트의 그 어원 자체가 이제 보면은 그 유튜브에 보면 강상훈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무슨 홍산 문화라든지 요즘 최근에 발견되는 이런 데서 보면은 뭐 옥이라든지 이런 데서 문자가 나오는 이런 해독을 하면은 그게 이제 산스크리트가 나온다. 이렇게 강상훈 박사가 해독도 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견주어 볼 때 이제 이 산스크리트가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 먼저 발생돼 그게 먼저고 이제 그거가 나중에 인도로 건너간 게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저도 맞던 말씀하시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한 편의 영화를 만들려면 관련된 많은 정보를 다 보게 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봤습니다. 심지어 국회 도서관에 가서 강상훈 박사 책이 한 권 너무 비싸요. 한 권에 25만 원 막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서 그 8권인가를 복사해서 그 강상훈 박사님의 경북정원에 대한 연구 또 산스크리트와 관련된 연구 뭐 이런 책들을 다 읽고 또 가림토문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도 있고 다 그 책들도 다 있고 심지어는 여기 김해 지역에 제 트위터 친구인 허대동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은 가야 토기에서 나온 이 가야 문자 연구하신 책도 내고 또 연나라 뭐 그때 고조선 문자 연구한 책도 내는데 그분 책도 다 있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국내에서 나올 수 있는 문자와 관련된 뭐 정사든 야사든 뭐 상상력을 동원해서 어떤 서사 형태로 이야기를 만든 것이라는 다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훈민정음의 범자 기원서를 영화 속에 딱 영화 첫 장면에 자막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영화는 여러 가지 훈민정음 창제설 중 한 가지를 극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역사를 공부를 하고 역사 영화를 만들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사를 배우는 가장 큰 교훈은 늘 틀릴 수가 있다. 이 교훈을 항상 배우는 것. 현실에서도 내 주장이라든지 내가 아무리 사실과 충실한 고증이나 연구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말 자체도 늘 틀릴 수가 있다라는 교훈이 가장 큰 교훈이 아닌가. 근데 이제 그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산스크리트의 기원서를 이 영화의 기본 설정으로 썼는가. 그런 것은 구체적인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이제 팔만대장경 안에 장모품이라든지 삼장법사의 삼장법사 현장에 이제 그 산스크리트에 대한 문자 설명이라든지 문법 설명이라든지 그리고 음성학적인 어떤 그 소리 분류 인간의 구강 구조의 그 한 지점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의 음성학적 분류법이라든지 그것이 이미 범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장 정교하고 최초로 그쪽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산스크리트 베다 문학을 거기는 왜 그것이 발달할 수밖에 없냐면 그 당시에 구송으로 베다 문학을 외우고 뭐하고 했던 것이 너무나 엄청난 규모로 오랫동안 전개됐기 때문에 사운드에 대한 그들의 감각과 학문 체계라는 게 엄청나게 강렬한 것이 실제로 이제 동국 역경원에 그 팔만대장경이 다 번역이 돼서 디지털로 지금 다 공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국 역경원 대장경 사이트에 들어가서
팔만 대장경, 뭐 범어, 뭐 음성, 뭐 그런 거 다 쳐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것은 내 상상 속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학문적인 어떤 근거가 있는, 예를 들어서 가림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제가 그분의 개인적인 주장 외에는 다른 근거를 갖다가 붙이기가 어려워요. 뭐 그분들도 그 얘기를 할 때는 어디서 주장을 할 수 있을 만큼 뭔가 하신 말씀이 있겠지만 최소한도 제가 그분들이 주장하는 그 사실 외에 다른 근거를 거기서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산스크리트 범어설은 우리의 이제 아까 예를 들어서 유사와 같은 용제청화 그리고 지봉유설, 반개 이런 그런 책적의 범자 유래설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고, 범자에서 유래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훈민정음의 유래성은 그 디자인 방식에 있습니다. 그 음성학적 이론 논리, 그것은 다 다른 나라에서 다 써먹은 표문자를 만들면서 다 써먹은 그렇게 새로운 것들이 아니에요. 티베트 문자라든지 파스파 문자라든지 거란 소자가 하여간 표문자라든지 일본의 가나 문자, 모든 그 표문자를 아시아에서 만든 다 스님들이 만들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리고 그것은 다 산스크리트어의 음성학적, 언어학적 이론을 이미 형성된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훈민정음이 위대한 점은 그것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라 문자를 가장 쉽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빨리 암기해서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실용적으로 빨리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했다라는 거, 그 지점에 있는 것이, 그것도 자질문자적인 요소로서 우리 음성기관의 모양을 따서 했다. 그리고 잘 이제 안 알려지거나 좀 연구가 진척이 덜 된 것 같은데, 이 훈민정음의 디자인의 가장 절정은 모음의, 우리는 자음의 디자인에서만 얘기하는데 모음의 디자인에 있다고 봅니다. 그걸 뭐 천지인, 뭐 주역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는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천지보다는 가장 실용적이고 효율적이고 가장 압축적인 디자인을 하면서 발견해내는, 우리는 사실은 이 기획자 중에 이제 뭐 경제학도 참여시키고 이런데 위상수학적인 어떤 그러니까 이 훈민정음의 그 가치를 과거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그 결과태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디자인해놓고 어떤 이유 때문에 디자인해놓고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라고 사실 이 영화를 만든 거거든요.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노벨상이 안 나오고, 왜 우리는 빌 게이츠나 마크 주커버그나 스티브 잡스 같은 인물이 안 나오냐,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세계를 뒤덮으나. 근데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발도상국이었고 좀 떨어져서 현대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빨리 따라잡기 위해서 결과에만 집착을 하고, 결과를 하나를 모델로 만들었고 그걸 복사하는 데만 집착을 했기 때문에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좀 거기에 관심을 갖지. 그래서 이 영화는, 그 나라 말씀하는 영화는 결과보다는 그 과정이 어떠했는가, 어떤 인생의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과정에 같이 있는가. 이 영화에 나온 사람은 세종을 비롯하여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그리고 왜 그들은 비밀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는가. 훈민정음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 그거였어요. 아니, 한 나라의 왕이 그 나라의 문자를 만드는데 몰래 할 수밖에 없었다. 이 이유가 왜 그런가. 왜와 어떻게에 한번 집중을 해서 만든 이야기예요. 앞으로 21세기에서 우리 문화유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위대하다라는 어떤 결과만 놓고 그걸 배울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왜 그렇게 됐는가라는 어떤 그 진행 과정에 조금 더 반점을 찍고, 그 역사든 K-팝이든 K-클래식이든 방탄소년단 노래만 들어보면 좋으니까 세계가 열광을 하는데, 그들이 그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나는 노력을 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경쟁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으며 거기에 굴하지 않고 에이 우리는 더 큰 무대로 나가서 하자라고 해서 오늘 같은 결과가 왔는지 그 과정을 보면 정말 감동적입니다. 눈물 나고. 예. 저는 이제 세종이 가장 병이 많이 있고 몸에 그리고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가장 많이 입은 사람이다. 처가, 외가, 예? 자기 처, 자기 형제들 다 어찌 보면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다 꺾고 짓밟고 살육한 상황에서 그 왕이 됐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강박도 많았을 것 같고 그래서 견제 또 사대부 세력들의 그 공신 세력들의 견제도 많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해냈기 때문에 이 영화를 만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나는 이 영화를 만들려고 하지? 한참 이제 시나리오 거기다 써가는데 갑자기 그 질문이 새롭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은 근데 그때 다시 뻗치한 게 세종이 왜 위대하지? 훈민정음을 만들었으니까. 그건 결과에 대한 결과론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왜 세종이 위대한 것인가? 그 이유를 훈민정음을 만들었으니까 위대한 게 아니라 그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도 훈민정음을 만드는 과정이 더 위대하다. 그 결과를 놓고 위대하다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니까. 그래서 21세기의 역사 사극을 만들 때는 조금 우리가 가정에 또 좀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영화를 보고 반발심을 가진 분들이 이미 교과서적인 인물로서 위인으로서 자기 마음속에 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굉장히 익숙하고 친숙하고 자랑스러운 그 상에 배반이 되는 것 같은 내용이 나오니까 굉장히 괴로웠던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더러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래서 통념을 벗어난다는 게 우리 이제 불교 수행에도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금강경에도 나오고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았어요. 세상에. 네, 예, 그 감독님 그 질문 되게 잘해주신 것 같아요. 가림토 문자 강상원 박사 물어보고 산스크리트 물어봤는데 나란말싸미에 대한 영화를 쭉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그 질문에 이제 제가 보충적으로 국어학자로서 설명을 한다면 가림토 문자뿐만이 아니라 뭐 신대 문자, 뭐 기일 성문도, 뭐 파스파 문자설, 산스크리트 기원설 굉장히 많은 거의 한 12가지 기원설이 나옵니다. 그 훈민정음을 만들 때. 그러나 이제 그 우리가 훈민정음 해례본에서는 그 다음은 바른기간 상형설, 그 다음에 모음은 천지인 상형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저는 그 모든 것을 다 연구하고 뭐 그 성산문이라든지 뭐 신숙주라든지 또 뭐 중국의 뭐 요동의 뭐 그 학자 뭐 그 만나기 위해서 13번 왔다 갔다 한 그런 것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문자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와 시행착오를 겪어서 만든 거라서 그 신대 문자, 가림토 문자들도 다 저는 참고하고 참조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마지막에 이제 그 책으로 만들었을 때 그 이제 바른기간 상형설하고 천지인 이 음양오행설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했다고 보는 거고 산스크리트 기원설은 산스크리트를 배워보시면 압니다. 이게 우리나라랑 거의 똑같이 그 초, 중, 종 종성이 산스크리트는 우리나라만큼 발달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3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수루야 저는 이제 언어학자이기도 하니까 그걸 보면 이 그 책에는 산스크리트를 그 우리가 그 본받았다라고밖에 할 수가 없고 이 신비 스님의 위에는 그 무학, 나옹, 지공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공 스님은 인도 스님이에요. 그래서 법주사에 가보면 신비 스님이 썼다고 전해지는 주서로 된 뭐 실단 문자, 뭐 산스크리트 문자 이런 것들이 그 수십 년 전에 저는 이미 이제 관심이 있어서 가보면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사도 해온 적이 있고 강상원 박사도 지금처럼 유명해지지 않았을 때 이제 저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도 나름대로 일가를 이루신 분이고 충분히 인정하고 존중하지만 이런 어떤 음성학이라든지 언어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신 분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이제 그 자기 독학으로 하신 분이라서 한 100여 개 정도의 어휘는 거의 무릎을 칠 정도로 탁견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너무 많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학자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 부분은 또 다른 그 이제 틀린 것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성의 연구자들이 있어서 지금 21세기에 이 훈민정음에서 한글로 우리가 비상하고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어서 나란말씀이라는 영화까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제 그 훈민정음 해례본 책을 보면요, 굉장히 그 불교 법수들이 다빈치 코드처럼 많이 박혀 있습니다. 예, 조선 시대 우리 전통적인 책을 만드는 방법은 이게 한지 한 장에다가 목판인쇄, 금속 활자인쇄를 해서 그걸 접어서 책을 만들지 않습니까? 재책을 해서.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은 요즘 페이지로 따지면 표지까지 66페이지인데 실제로 조선시대의 페이지 산출법으로는 33장의 한지에 찍은 걸 책으로 만든 겁니다. 33은 아시다시피 불교의 아주 중요한 법수죠. 그리고 훈민정음 잠호 합의 28장에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이 28이라는 것도 불교의 법수입니다. 뭐 있는데 까먹었네요. 그리고 저 훈민정음에 1446년 9월 30일자 훈민정음 기사가 있습니다. 이달에 훈민정음이 이룩되었다. 어제 왈 그러면서 나온 말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는 반포 날이라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한글날을 하잖아요. 근데 이 실제로 역사의 조선 왕조실록을 좀 정밀하게 읽으면 반포했다는 기록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관이 이 사초를 놓고 실록을 편집하는 과정 속에서 그 기록에서 끼워 넣은 겁니다. 이 훈민정음에 대한 두 번의 기사는 다 1443년 임금께서 친히 20몇 자를 만들었다. 이 기록 한 줄이죠. 아주 간략한 임금이 문자를 만드는 기록을 그 달의 끝에다가 살짝 끼워 넣는 거예요. 마지막 날 기사로. 이게 굉장히 홀대당한 거죠. 기록으로는. 근데 거기에 그 임금이 직접 기록했다라는 내용의 어제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정확하게 한자로 한 7페이지에서 8페이지에 거친 내용인데 이것은 세종께서 직접 얘기했다라는 건데 그 내용을 그 반복되는 글자를 제외하면 정확하게 108자로서 되어 있습니다. 훈민정음 앞에 1007페이지 그 뒤에는 비워놨어요. 한 페이지를. 왜? 왕의 글하고 그 책을 만드는데 기여했던 하는데 동원됐던 사람의 글을 분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지음이 이유 중국 하역이 54자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글로 할 때는 정확하게 108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107자로도 할 수 있고 110자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유명한 불교 법수들을 다 동원해서 옛날 분들이 글자 한자 숫자까지도 굉장히 그 감각이 뛰어나서 문장을 짓고 책을 만드는데 그런 것들이 다 면면이 비밀처럼 박혀 있다. 비밀리에 작업했듯이 그런 어떤 비밀스러운 어떤 코드 같은 것들이 박혀 있고 그 중에는 또 우리 정 박사님께서 발견한 게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발견될 것 같아요. 월인석보 1권도 총 108장입니다. 근데 그 총 108장이 자연스럽게 108장이 아니라 막 글자를 108장에 맞추느라고 조그맣게 쓰고 막 애를 써서 줄이고 좁히고 해가지고 108장을 만들고 사실 108장으로 1권이 끝나지 않습니다. 2권으로 한 7장 정도 가야지 1권이 끝나는데 애써서 108장으로 1권을 이제 마무리하는 것에서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심지어 어떤 학자는 이 훈민정음은 불교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불교 중심적일 수가 없다. 왜 훈민정음을 만들자마자 만든 그 책이 유교경전이어야 되잖아요. 유교국가니까. 석보상절이냐 월인청강지곡이냐 할 말 없는 거죠.
저는 이제 또 반면에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조선초는 아직 이 주작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세운 사상과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새롭게 세서 혁명을 했다고 하는 나라지만 여전히 불교의 나라입니다. 세종조까지만 해도 어느 기록에 의하면 세종이 보살계를 받았다는 기록도 있고 일반 백성들은 여전히 불교의 영향력 속에서 불교적 의식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만약에 그 나라가 그 종교를 받아들여서 그게 기독교의 나라가 됐다 그러면 애경사를 다 기독교적 의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 초기에 제사를 지내든 상례를 지내든 다 불교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뭐그 귀족들도 그렇고 왕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제사가 일반 백성들이나 사대부 계층에 아주 보편적으로 일상이 될 때는 집안에 사당이 있고 이럴 때는 아마 조선 15세기 초 정도 임진왜란 직전까지 그때가 돼서야 조선은 비로소 유교의 나라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조선 초의 학문의 수준이 이 집단적 학문의 수준이 유교학자들이 정도전이나 뭐 정명주나 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사육신, 뭐 생유씨 이건 세종이 다 키운 세종보다 어린 세종 아들 나이예요. 이게 후민정임에 참여했다는 신숙주 뭐 이런 실제로 그 1444년, 1446년 그 전후로 하면 나이 이제 20대 후반밖에 안 되는 어린애들이라고. 그때부터 세종을 키우기 시작해서 그나마 그 집현전에 앉은 그 고참들은 철저한 유교 신봉주의자 핵심 멤버들이라 참여를 안 하니까 반대하고 새말리 그 상서도 있듯이 그래서 어린애들을 키워서 동국정원도 만들고 이게 저 요동 땅에 여러 번 보내서 온 나라 뭐 학사를 만났다는 것은 훈민정음 창제 후에 동국정원을 만들거나 문서를 만들기 사전을 옥편을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행위고 훈민정음 창제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 불가의 학생 집단의 학문적 수준과 유가의 조선초의 학문 집단인 선비들의 학문 수준이 아주 격차가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새로운 행위를 창조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리고 실제로 훈민정음 해례 보는 정인지가 후서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신비롭고 이 어마어마한 이 논리와 연원을 알지 못한다. 자기들은 모른다. 거기에 이제 그 편집을 정인지를 비롯해 뭐 훈민정음 집현전 파락사들이 했다고 기록이 나오잖아요 뒤에. 근데 자기들은 모른다고 그랬다고. 그 원리와 연원을 그 총책임자인 정인지가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이제 그래서 세종이 혼자 만들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 바쁘고 몸도 안 좋고 할 일도 많은 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경포고속도로 누가 만들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잖아요. 초고속 케이블망 인터넷망 누가 깔았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었잖아요. 스마트폰 누가 만들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잖아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누가 하려고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려고 그랬잖아요. 4대강 사업 누가 했습니까? 이명박 씨가 했잖아요. 그들이 포크레인 삽질하면서 포크레인 광케이블 메고 가서 깔고 반도체 막 고안해서 막 조립하고 그 리더가 일을 한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전에 재밌는 얘기야. 황산벌을 찍는데 박중훈 씨가 그래도 나가 계백 장군인데요. 형 난 언제 칼을 써? 맨날 말만 하고 이게 장군이야. 장군이 나가서 칼질하면 그 나라는 그걸 그 길로 망하는 거야. 원래 장군은 뒤에서 말만 하는 거야. 작전 명령만 하고. 아니 이명박 씨가 뭐 가서 삽질하고 막 포크레인 막 운전하면서 4대강 타면은 그게 되겠어요? 그나마 뒤에서 돈으로 다 조절을 하면서 했으니까 그 정도라도 해서 뭐 그럼 되지. 이제 우리가 식민지 시대를 살면서 어려워서 새로운 영웅상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도 저런 위대한 인물이 있다. 그러니까 그가 그 일을 다 했다라고 모델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게 이제 교과서적 역사관, 영웅적 역사관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필요해요. 20세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영웅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만한 영웅이 있어야지 견디지. 훌륭한 사람들은 다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를 만들겠어요. 그때는 그런데
지금의 역사관이나 위인상은 그런 게 아니라 구체적인 과정, 그들의 인생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 같은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제 전라도 사람입니다. 우리 전라도 가면요 이런 말이에요. 이게 좀 다른 데 알려지면 안 좋은 말이니까 저것이 세종까지 뭐 이상하게 하더만 이제 이순신까지 여기 순천 지역 가면은 노인네들이 이순신이 뭘 알간디? 가는 아무것도 아니요.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서 시킨 게 바다 전문가고 배 전문가고 하약 전문가 이 동네 애들이 시킨 것대로 그 양반이 위대한 것은 남의 말을 들을만 안 들을 말을 가려서 잘 들은 거. 이게 위대한 것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지역에 옛날부터 내려온 얘기예요. 이민이란 때부터. 실제로 인수시 인맥들이라는 책 같은 걸 보면은 전문가 집단을 얼마나 잘 조직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 이게 리더인 겁니다. 스티브 잡스도 그러고 경부고속도로를 만든 박정희 대통령도 그러고 인터넷 고속망 깐 김대중 대통령도 그러고 다 그런 리더들이 역사에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귀한 말씀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이제 꽤 지났습니다. 오늘 못다 들은 얘기는 인터넷 검색하시고 나라 말씀이 한번 더 보시고 사실은 그 나라 말씀 속에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많이 들어있는데 한 번 봐서는 모릅니다. 꼭 보시고 그리고 이제 정진환 교수님이 수십 년 강의하시고 연구하시면서 이제 책을 이렇게 그러니까 내공이 쌓이면 어느 때부터 탁 도노하고 터지면 그때부터 계속 막 물밀듯이 나옵니다. 그동안에 내공이 쌓인 게 이제 2016년부터 해가지고 석고상별부터 해서 계속 지금 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책을 저도 봤는데 굉장히 보기도 쉽고 그림이 많이 들어있고 이해하기 쉽게끔 그리고 상무부사 고전들하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선입관이 있는데 그런 선입관을 안 가져도 될 만큼 잘 쓰였습니다. 지금 은하사 전주지신 혜진 스님, 또 우리 성진 스님, 현장 스님, 그리고 본사 주지이신 가야국의 연구소 부소장 지원 스님, 소장은 제가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역사를 배우다 보니까 굉장히 인문학적인 지식도 넓어지고 또 세계를 보는 안목이라든지 좀 통찰적인 통합적인 시각을 갖출 수 있어서 좋고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유영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 사모님, 신혜수 우리 사모님 와주셨고 그리고 신용욱 우리 지역의 도의원님 그리고 박은희 시의원님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